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유튜브에서 설민석 강사님의 4.3 사건 강의를 접하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설민석 강사님 말씀대로 제주 4.3 사건 때 억울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건 맞습니다. 그 억울한 희생자 중엔 한국군과 한국경찰에 의해 당한 분들도 있지만 제주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억울하게 비참한 희생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설민석 강사님께서는 제주 4.3 사건 인식에 있어서 어떤 제주 남로당 지도부를 민족주의적인 그룹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당시 46년도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한국 한반도 분단의 큰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련 문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소련에서 그 당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소련이 그 당시 한반도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고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 그 비밀 문서들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45년 9월에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소련 군정에게, 평양의 소련 군정이죠.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게 된 소련 군정, 이미 자기네가 소련이 확보한 영역 내에서 소련식 체제와 똑같은 소비에트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그 당시 스탈린의 전략이었고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은 스탈린의 그 지시사항을 받아서 수행을 했죠.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 때문이다. 이건 너무 사태를 편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층적인 원인은 미국과 소련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독립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강대국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거의 민족의 역량이 당시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미소 강대국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소련의 세계 전략은 자기가 확보한 자기 점령지 내에서의 자기가 확보한 점령지 영역에서의 확고한 소련식 사회주의 공과 정책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소련이 확보한 점령지 영역에 있어서는 확고한 소련식 소비에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소련과 스탈린의 전략이었습니다. 소련이 북한의 민족주의 세력을 그 사람들 의사대로 정치를 폈고 미 군정은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겼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 해석입니다. 잘못된 역사 해석입니다. 소련이 그 당시 45년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건 민족주의였습니다. 자기가 확보한 점령지 내에서 민족주의가 성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좌파건 우파건 간에 그 민족주의를 억누르는 게 소련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그 당시 45년 이후 새방정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정치인은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의 조선민주당이 대세였습니다. 소련 군정은 조만식 선생님을 이용해 먹다가 자기네 뜻대로 일해주지 않으니까 조만식 선생님을 연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선민정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자기네가 기른 김일성 집단을 통해 소비에트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꼭두각시죠. 김일성과 그 그룹은 꼭두각시였습니다. 꼭두각시였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경력이 일천했음에도 그렇게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빈약했음에도 어떻게 북한의 지도자로 올랐느냐. 그거는 김일성이 (1945년) 소련군 대위였는데 김일성이 만주에서 소련을 옮겨간 그 하바로프스크 그 미령에서부터 소련 NKVD 첩자였습니다. 동료들의 사상 동향을 기록하고 소련 NKVD 상관에게 직접 보고해서 정보 첩자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소련 정보부, 소련 NKVD가 나중에 이제 소련 KGB로 바뀌죠. 그랬기 때문에 소련의 꼭두가시로서 북한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과 좀 유리되는, 소련의 말을 잘 안 듣는 다른 공산주의 정파들은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 기결로서. 소련의 국제주의 정책의 논리적 기결로서 다른 공산주의 정파건, 민족주의 정파건 북한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대학에 제임스 매트레이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한반도 분단사 연구를 보면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그 유엔을 통한 그 선거가 단순히 미국의 영향력만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매트레이 교수는 한 가지 독특한 관점을 제기합니다. 진짜 유엔 감시 하에 그 선거를 만약 소련이 받아들였다면 한반도 내에서 좌파가 더 우세했는데, 우세했을 거라고 그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관점으로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의 핵심 전략은 좌파라도 민족주의적 좌파는 철저히 배제한다. 오직 소련식의 공산주의 체제만을 자기가 확보한 영역 내에서 구축, 강화하겠다. 이것입니다. 소련이 당연히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총선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유엔 총선거를 받아들였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또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 이런 관점은 너무 평면적으로만 사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헌영은 남로당을 이끌다가 월북을 하게 됩니다. 미군정과 충돌해서. 근데 북한은 월북한 이후에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은 북한에 기반이 없습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자기 남로당 조직이 건재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소련, 스탈린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울 수가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박헌영은 무리하게 미 군정과 대결 정책으로 합니다. 미국의 노선에 무조건 반하는 대결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48년 27 구국투쟁입니다. 유엔 감시위원회 선거를 무조건 거부한다. 거의 폭동을 지령한 것이죠. 총파업, 경찰서 습격, 선거사무소 습격. 한반도 남부에서 굉장히 강경한 대결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제주도 남로당의 48년 4월 3일 봉기도 이런 박헌영의 남로당 그 당시 27 구국투쟁 노선 전략에 따라서 일으킨 봉기입니다. 제주도 남로당이 독자성이 강하고 제주도에서 토착화된 측면이 있어도 제주도 남로당도 어차피 엄연히 제주도 남로당도 엄연히 남로당에 속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당연히 상부의 노선을 집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가 내려왔는데 집행 안 하면 그건 반역이죠. 남로당 조직체계 하에서. 제주도 남로도당은 남로당 조직체계 하에서 전남도당 소속이었습니다. 전남도당에서 조직원을 파견해서 제주도 남로도당을 지도하기도 하고 같이 협의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제주도 남로당의 독자적인 봉기가 아닙니다. 4.3은. 시기는 제주도 남로당이 결정했는지 몰라도 그 전략은 남로당 전체 전략 하에서의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로당
잠깐만, 어디, 남로당, 제주도 남로당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봉기를 준비했고, 그 거살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굉장히 영민한 군사 전술과 정치 전술을 펼칩니다. (4.28) 평화회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주 구현대 김익렬 구현대장과 그 제주 남로당 지도자였던 그 김달삼 사이에 이 4.28 평화회담이 단순히 이게 됐으면 그냥 제주 사태가 그냥 심각하게 안 갔을 텐데, 이 4.28 평화회담을 경찰과 미 군정이 깼기 때문에 사건이 엄청 비극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설민석 강사님께서도 이 4.28 평화회담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세히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제주도 남로당은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전략대로. 이 4월 28일 전후에서 어느 정도 휴전기간이 있었던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전투행위가 빈발합니다. 나중에 그 경찰에 노획된 그 제주도 인민유격 때 그 유격 일지가 있습니다. 이 유격 일지 보면 남로당 제주도 남로당이 자기네 어떤 전투 성과를 기록한 내용물인데, 여기에서 (4.28) 평화회담을 전후로 굉장히 전투행위가 빈발합니다. 또 제주도
유격 때 이 유격 일지에서 제주 구현대를 이용하려는 전략이 나옵니다. 제주도 남로당의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말로는 제주도 구현대랑 평화회담을 한다 해놓고는 자기네 전략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 했던 것이죠. 단순히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남로당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전투력 보존, 확대 재생산 또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주 구현대와의 어떤 협상을 이용해 먹은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남로당 원이던 양생돌이라는 사람이 쓴 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일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차 검증도 해야 되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야겠지만 제주도 남로당은 평화를 추구했고 한국군과 경찰은 평화를 깨고 강경진만만을 선호했다. 결국 4.28 평화회담을 깬 거는 한국 경찰과 군이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평면적인 것 같습니다. 이